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이죠.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그리고 이고은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도 언제나처럼. 나 이거 부러뜨려야 되는 줄 알았어. 나 이거 써야 되는데. 그게 신호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예. 알아서 알아차려서 아유, 고맙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특히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는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서 좋아요 2번 누르시면 취소가 되니까요. 한 번만 누르세요.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아니 일치월장이라는 게 이런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일치월장. 네. 이야, 정말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네.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월 23일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입니다. 오늘 추도식 관련 소식 한번 해볼 텐데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서 여야가 오늘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하면서도 또 신경전도 벌였다. 이런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서 여야는 노무현 정신 계승을 한 목소리로 내는 것 같다가도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상대 진영의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여권 국민의힘은요, 윤희석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무수한 갈등 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통합과 원칙의 가치를 떠올린다. 국민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발자취를 기억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민주당 행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으로 국민 분열이 초래되고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참여민주주의마저 돈으로 오염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 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윤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위해 청년의 희망을 짓밟거나 공정,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현재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보를 잇고는 있지만 추구하는 그 가치는 본인들이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진짜 노무현에게 다시 돌아간다. 노무현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매일 실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을 향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울었다고 하지만 제1야당과는 단 20분도 마주 앉아 대화한 적이 없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고자 한 노 전 대통령의 꿈은 기득권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요. 브리핑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셨던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린다면서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지금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씀이 더욱 깊게 다가온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지도부 모두 봉화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 앵커께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조금 전에 이제 여야 지도부가 오후에 열린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요. 한편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고 조화만 보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평소에 윤 대통령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거의 외울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인물,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김기현 국민의힘 네. 갑자기 국민의힘 생각이 나요. 네. 국민의힘 대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첫째 한미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 강정 마을에 제주 강정 기지를 해군 기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유엔 차원에 있어서의 다국적군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병한 건데 그것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한미 FTA도 그렇고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은 상당히 진보적이었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갔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측면이 오늘날 민주당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민주당은 실용주의 와 실제로 이념 지향성 둘 중에 어디에 더 치우치고 있는가 제가 그건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의 궤적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민주당과 관련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넘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계속해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인 거래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 관련 소식인데 이제 발화자는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인데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거래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대선 직전 자금 세탁 의혹 등을 거듭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대선 기간에 440만 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내역을 공개한 바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 김 의원이 작년 2월과 3월 그리고 대선 전후 기간에 2억 5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했다라면서 이 대선 직전 자금 세탁 의혹 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 5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선 직전에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약 51만 개를 클레이페이 9만 개로 교환한 데 대해서도 발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에 몰빵을 해서 약 15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실상은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시행 시기가 여기 내용상으로는 이제 공포한 지 6개월 뒤인 12월 초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시기에 대해서 또 윤 원내대표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요. 또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코인 거래소 개인 지갑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를 안 하면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코인을 재산 등록하면 공개가 되는데 공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더 말할 나이가 없다면서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거듭 김남국 의원이 가진 거액의 가상화폐가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의 배경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윤 원내대표 말로도 보면은 대선 전후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선 자금에 쓰이려면 이게 후가 들어가도 이게 이 적합한지 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일단은 좀 의문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얘기한 게 440만 원 인출한 게 전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선 기간 동안. 그런데 2억 5천만 원, 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어제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할 때에는 왜 2억 5천만 원 찾은 거를 숨겼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돈 많은 걸 숨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은 자기가 6억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해서 9억 8천을 만들고 그 9억 8천을 다시 뭐 미믹스인가 뭔가 하는 코인에 몰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득을 받아서 원금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를 계속 코인 투자를 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라면 몇 억이라는 거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9억 8천 한 군데 투자하고 이랬다는 걸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왜 2억 5천 찾은 거를 얘기를 안 했지? 이 부분이 의혹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저는 김남국 의원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은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후속 보도되거나 나오는 얘기들은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코인 투자한 게 뭐 나쁘냐. 아니 자본주의에서 투자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죠.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걸 왜 우리가 전부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오게 되게끔 본인 스스로가 좀 만든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폭풍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내 거래소는요. 이 계좌를 연계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은행 계좌고요. 이 은행 계좌의 금융 실명제니까 그 실명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외 계좌를 했을 경우에 해외 계좌 열었으면 뭐 이건 프로페셔널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게 검증이 잘 안 될 것이다.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시스템적으로 말해요. 해외 계좌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게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뭐가 딱 완비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은닉하기는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조정훈 의원하고 그분이 공인회계사 출신이거든요. 그분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꼭 김남국 의원이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실체는 모르지만 일반론적으로 볼 때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 세탁에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김남국 의원의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려면 숨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숨겼을 때 완전히 정치생명 끝난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누락 실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면 실수라 그래도 정치생명 끝난다. 라고 할 정도로 법적 제재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적 제재를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강화해야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이야기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 혹은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의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윤리심판이 있었는데요. 이 윤리심판을 받은 이 당원은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여기에 대한 이제 무더기 이탈표 사태가 있었죠. 네. 그 이후에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지속적인 그 문자 폭탄을 보냈던 당원입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그 해당 당원에 대해서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문자 폭탄 등을 이유로 당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폭력적이고 모욕적이고 또 그런 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라는 그런 그 처분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은 이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는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징계 처분의 수준은 4가지 단계로 가장 낮게는 경고, 그다음에 당직 자격을 정지하는 것, 그다음에 당원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최고수의 징계 이 제명인데 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이른바 이제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그 비명계에 대한 공격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이 해당 당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바로 전해숙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비명계 의원인데요. 최근에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이런 그 개딸로 대변되는 네. 그 강성 팬덤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를 방송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인물에 대해서도 당 윤리감찰단에 당원 명부 확인 등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것은 아닌데도 당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언어폭력 문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방침을 따랐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런 강성 지지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더 큰 위기를 맞을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 팬덤의 문자 폭탄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위기를 맞는다는 게 뭐냐면 이 중도층하고도 너무나 괴리가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문자 내용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민주당 청년 정치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그 정도로 사실은 때로는 모욕적이고 때로는 끔찍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 이런 걸로 다 걸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땐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저는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문자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특정 정치인 혹은 특정 정당이 자신들은 착각하건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이 이념을 난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이 자신이 이렇게 추정하는 이념의 일종의 완성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이 없어지면 혹은 이 정치인이 없어지면 자기가 정말 추정한 이념 완전히 끝이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치인만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념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다. 사실 근데 착각이거든요.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도 이념을 완전히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정치의 인격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는데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가지고 그걸 바로 이제 정치의 인격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가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가 감성화됩니다. 감성화되는 정치는 뭐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과 동지로 딱 2분으로 나눠져요. 적과 동지로 나뉘어지면 정치는 원래 타협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상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치는 실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팬덤 문제는 사실 저는 한 6, 7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가 욕만 먹고 그랬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 정치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6, 7년 전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만 팬덤이 있다. 야,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이게 상당한 민주주의의 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전 그때도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팬덤 현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뭐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정도로 진화된 팬덤을 쉽게 고치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아무리 같은 정당이고 뭐 당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메일 테러하거나 SNS로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끔찍한 문자를 보내면 일단 저는 수사 의뢰를 하고 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간호법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재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가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을 했고 또 박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건데요. 그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어제 본인과 그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간호법을 제의 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갖고 서로 협의해서 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제의 요구한 법안이 이제 재의결되려면 재투표를 해서 그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114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게 되면은 이제 재의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재의결할 때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어서 기존 법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는 이 간호법 제정을 완전히 재의결하고 재투표하는 과정에서 없던 일로 만들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새로운 절충안 대체 법안을 마련해 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 앞서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서 재정 지원을 하자는 내용의 그 대중교통 육성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전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고 그러다가 제의결을 추진하던 여야가 대체 법안으로 택시 운송사업 발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내용인데 여야 간의 그 법안에 대한 그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그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중재안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법안의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니라 처우 개선 내용을 담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협상에 나서는 들고 가는 안이 이 중재안을 따로 수정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민주당이 일단 재협상 제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상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협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내부 논의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은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제의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재투표를 추진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폐기될 뻔했던 간호법에 뭐 일단 인공호흡기는 붙인 모양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또 민주당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전과 동일한 제안을 한 것은 여당이 노력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전망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만약 제가 틀렸으면 여러분이 문자로 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호조무사의 고졸 학력 제한 폐지, 이게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이게 원래 의료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법 개정은 그대로 놔두고 간호법에서 이것만 폐지라면 문제가 사라지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의료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거를 뭐 폐지하는 것이, 저는 의료법이 그럼 먼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간호법 문제냐? 물론 간호법에서 이거 폐지하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쉽게 대한간호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거기서 못 받으면 민주당도 당연히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 뭐 거부권 얘기 안 나오겠어요? 거부권에 대한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점을 조금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